특검이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김관옥 계명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소장님, 김기춘 실장, 조윤선 장관 어제 구속이 됐는데 네네. 조금 전에 특검에 다시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특검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쎄요, 말씀하셨듯이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그 줄기차게 존재 이유도 부인했고, 그리고 그 존재는 알았지만 그건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했고, 또 증거 인멸의 혐의가 있어가지고 구속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특검에서 지금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는 것과 대질신문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네. 따라서 물론 다른 방향으로 증언을 받아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조윤선 장관과 김기춘 실장의 이 부인하고 있는 와중에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과정을 밟아오면서 사실 약간 진술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김기춘 실장과 조윤선 장관 대면 조사를 통해서 이 진술 엇갈리는 부분을 잡아낼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면도 하겠지만 사실은 이제 떨어뜨려 놓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죄수의 딜레마는 서로 분리시켜 놓고 소통 못 시키게 네.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인데, 중요한 거는 이 두 분이 지금까지 했던 행태를 보면 사실 부인으로 일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굳이 누가 더 빨리 이제 진술을 할 것이냐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조 전 장관이 사실은 진술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왜냐하면 이제 인생을 굉장히 꽃길만 오다가 이런 충격적인 장면이 본인이 없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얼마만큼 견뎌낼 수 있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사실은 위계상으로 본다면 어떻게 해도 김 전 실장이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고 네. 그것을 받아서 조 전 장관이 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나중에 간다 그러면 결국엔 형량 싸움이고, 형량을 덜 받는 그것을 원한다는 차원에서는 어떤 형태든 조 전 장관은 조금이라도 좀 타협하지 않을까, 궁극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교수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 특검 수사가 조금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왔었는데, 이 김기춘 실장과 조윤선 장관 구속이 되면서 다시 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특검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 블랙리스트의 수사라는 건 원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컨대 고위 문체부 고위 관료들이죠. 고위 관료들을 이제 해직시키고 면직시키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걸 수사하다 보니까 이런 10,000명에 가까운 블랙리스트가 형성이 되고, 이것은 일종의 우리 국민이 갖는 표현과 사상의 자유, 이런 기본권을 훼손시키는, 위협하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헌재가 13개를 5개의 카테고리를 줄여놨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대통령의 권한 남용, 그리고 국민 주권주의, 이것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이것이 어떻게 밝혀지느냐에 따라서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도 상당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특검도 굉장히 이제 이 집중적으로 이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장님, 방금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제 블랙리스트 관련된 의혹과 관련해서 김기춘 실장과 조윤선 장관이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과는 자신이 지시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이 법적 대응 방침도 밝혔거든요. 이 변호인을 통해서 이런 걸 밝혔는데 역시 이 배경에도 상당히 빨라지는 탄핵 시기에 대한 위기감이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첫째는 위기감에 대한 반응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뇌물죄에 대해서 일단 제동이 걸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적 목표가 섰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고려했을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경우에 있어서 지금 그렇잖아요. 그 뇌물죄에 대해서 사실 증명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있었고, 일단 구속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재용 준 사람이 구속 안 된 상태에서 받은 사람이 지금 솔직히 자백을 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에 맞춰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탄핵 소추안 자체를 수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전략적으로도 뇌물수수 거기에 그걸로 탄핵을 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서 역시 블랙리스트로 다 전략이 옮겨가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청와대에서는 어찌됐든 뇌물수수는 삼성에게 맡기고 거기에 대한 방어는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요구가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특검에 오늘 소환된 인물만 보더라도 김기춘 비서실장뿐만 아니라 뭐 조윤선 장관, 그다음에 차은택 씨, 장시호 씨, 뭐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명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결국에 이 특검이 지금 한참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특검 수사가 반환점을 돌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소장님 그동안 이 박영수 특검팀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과제 짚어주신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그 검찰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불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에서 한 국조에 대해서도 맹탕국조다 이런 얘기들 계속 많이 했는데 거기에 비하면 지금 특검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굉장히 듣고 싶은 얘기를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일정 정도 성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너무 무리하게 가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이재용 그 구속영장 청구 같은 좀 무리수를 둔 거 아닌가. 그리고 그것에 집착해서 다시 영장을 청구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는 거 보면 이제는 좀 한숨 숨을 고르고 전략을 중간에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어요. 사실 처음에 얘기할 때는 법과 원칙에 충실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중간에서 주말 사이에 고민하면서 국민 경제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나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그거보다 국민 경제보다는 원칙을 세우는 게 더 급한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국민 경제에 대해서 약간 검찰 같으면은 고민을 했을 법한데 특검 같은 경우에는 임시적이고 국가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이후에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그래서 목표가 아주 정확하고 좁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결국은 그것이 결국 그 뇌물죄를 입증하는 데 발목을 잡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뭐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이 기각됐다는 것이 뇌물죄가 무죄로 판명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단지 이제 구속 여부만이 결정된 것이지 구속을 하느냐 안 하느냐, 구속해서 수사하느냐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하느냐 그 문제만 한 것인데 이것이 이제 하나의 어떤 무혐의라든가 무죄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해석돼서는 안 되는 일이죠. 지금 우리가 이제 이 특검이 사실상 여러 가지를 밝혀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먼저 이제 수사 대상이 아니었던 블랙리스트 지금 이제 최대 화두가 돼 있죠. 이것을 이제 사실 드러내놓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국민의 어떤 기본권을 흔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것을 실질적인 수사의 가장 중요한 초점으로 만들어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특검이 역할을 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한국의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의 기본적인 어떤 바텀라인이라고 하는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 대학 입시예요. 대학 입시 이게 공정성이 무너지면 한국은 성과주의 일정 부분 이제 룰이 깨지는 건데 이 부분에서 지금 이대 뭐 이 일정 부분 불법 입학 아닙니까 이거는? 이 부분을 이제 밝혀냈다는 것도 특검의 하나의 역할인 것이고 지금 뇌물죄 부분도 지금 수사 중인 것이지 이거 자체가 뭐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영장이 기각됐다 그래가지고 지금 중단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이것대로 쭉 가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최순실 씨의 어떤 국정농단 이 부분도 지금 지속적으로 가고 있고 특히나 안종범 이 전 수석의 다이어리 같은 것들이 채택이 되면서 이것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 특검이 한국의 검찰의 어떤 새로운 검찰상을 구현해내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 그래서 미래의 어떤 우리 한국의 검찰도 이렇게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어떤 검찰의 모습으로 새로 이렇게 거듭나는 그런 모습을 지금 특검이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칭찬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100% 동의를 하고 문제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지금 한국 검찰은 그 본안의 심판과 상관없이 구속해가지고 포토라인에 세우는 걸 1차적인 목표로 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특검이 다시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에 이게 그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말씀하신 대로 구속 자체가
본안에 있어서의 그 유무죄를 결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구속에 이렇게 집착하는 그 자체가 우리 그 전체적으로 검찰에서 좀 다시 검토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원칙은 불구속으로 그 수사를 하고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게 원칙인데 구속영장을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밖에 근데 이제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 한마디만 더 덧붙이면 증거인멸의 노력들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특히나 이제 뭐 이화여대 관련된 교수들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 계속 조윤선 전 장관도 그렇고 김기춘 전 실장도 인멸의 장면들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 구속하지 않으면 자꾸 이제 이 증거들이 사라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속을 뭐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말씀하신 부분인 대로 거죠. 맞습니다. 지금 어제 있었던 김기춘이나 조윤선 두 분에 대한 구속은 증거인멸의 정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거고요. 이재용 그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위험이 거의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특검에서 재판부에서는 그런 면에서 너무 무리하게 그 하는 것들은 좀 우리가 지양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이번에는 정치권 소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귀국한 일주일 동안 상당히 분주한 행보를 이어왔는데 교수님, 지난 일주일 평가, 귀국 이후 행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은 뭐 우리가 이 반기문 전 총장이 귀국하기 전, 특히나 이제 최순실 사태가 있기 전에는 거의 대망론이었죠. 거의 날라와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위치를 네.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제일 먼저 무너진 것이 최순실 사태 이제 이어져 내려오면서 하고 귀국 후에도 사실상 이러한 것이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지율이 굉장히 답보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사실은 첫째가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가 와서 올 때 이 정치를 왜 하느냐.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아주 중요한 직책을 10년간 했고 그러면 이제 그걸로 마무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유한양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정치를 하겠다 그러면 본인이 왜 정치를 하는지 그 정치의 상, 그렇죠? 그리고 정책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국민들의 설득할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하고 왔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사실은 국민에게 그만큼 와닿지 않았다는 부분이고 또 하나가 이제 사실은 새누리당 그러니까 이게 분당이 되기 전에 이제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이 지나치게 의존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분당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을 지지할 세력이 지금 없다 보니까 지금 어떤 이 지지율을 반전시킬 수 있는 어떤 동력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너무 지나치게 모든 부분들을 다 섭렵하려는 즉 뭐 진보적 보수주의, 보수도 내 편이고 진보도 내 편이다, 대통합이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통상 보면은 어느 한 지점을 설정하고 집토끼를 잡고 산토끼를 몰아가는 이런 지형이 아니고 전략이 아니고 위에서 사무총장으로서 내려보면서 이 모두 다 내 사람이고 내가 다 통합해야 된다. 뭐 이런 사실은 굉장히 현실과 괴리되는 그런 전략이 사실상 지금의 어떤 대망론이 사그러들고 있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분석해 봅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 일주일을 보고선 판단을 하기는 좀 그 무리가 있어요.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와가지고 컨벤션 효과를 거두기 못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 내부에서 반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일정 정도 실망을 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동분서주를 했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왕좌왕하는 것 같이 보였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확실하고 정제된 메시지가 없이 일정이 너무 많았다. 그리고 쏟아낸 말들도 확실한 개념이 있다기보다는 좀 너무 좋은 얘기들만 많이 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팀워크가 없다. 캠프 내에 팀워크가 참 불안하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번에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인수위 기간이 없기 때문에 캠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캠프에서 내가 캐비넷을 구성할 수 있는 인원이 드러나지 못한다라고 하면 물론 반기문 총장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모든 후보들이 지금 그 준비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기대에 못 미쳤다라고 하는 건 동의하고 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캠프 내에서 친이 그룹과 외교 간의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충청 중심으로 해서 충청 대망론의 그 씨앗이 되는 충청 의원들이 합류하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실적인 한계인 거고 이런 것들을 볼 때 결국은 앞으로 그 타파할 방향이 뭐냐. 물론 25일 날
관훈 토론에서 어떤 일정한 메시지가 네.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서 국민들한테 확실한 비전을 세워주는 게 첫째고, 두 번째는 캠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캠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입당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창당을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뭐 입당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입당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주도권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지지도가 압도적이지 않다고 하면은 어느 당에 들어가서나 거기 있는 그 후보와 경합을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자기 색깔을 확실히 보여주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말했듯이 당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내기, 도움을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입당을 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하는 거고, 결국은 창당을 하든 입당을 하든 메시지를 통해서 자기가 국민들한테 확실하게 지지도를 끌어올린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정치적인 행보를 하는 게 올바른 길이 아닌가. 그래서 25일 날 관훈 토론에 사람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권에서 20%가 넘는 유력 주자 역시 반기문 총장이기 때문에 여권의 관심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반 전 총장의 향후 정치적인 행보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향후 정치적인 이제 행보가 지금 오늘부터 나온 거죠. 네. 즉 하루 이틀을 지금 일정을 다 취소하고 이제 새롭게 정비를 하고 간다는 얘기죠. 지금 일주일 동안을 마구 이렇게 동서남북 다녀봤는데 사실상 원래 목표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설 전까지 거의 오차범위 내로 문재인 전 대표와 지지율을 만들어 놓는다. 그 비슷한 상태로 만들어 놓는다 그러는데 지금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주일을 지난 이 상황에서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전략과 뭐 조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재정비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지금 제일 먼저 귀국 직후에 내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정치 교체 아닙니까? 네. 근데 이 정치 교체가 사실상 굉장히 내용이 모호하고 실현 가능성도 굉장히 없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프레임으로 구성돼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 교체를 해야 돼라고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제 지지도도 올라가고 그걸 통해서 정치를 바라보는 프레임이 형성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직이 지금 뭐 예컨대 뭐 MB계, 뭐 외교관계, 뭐 그다음에 충청계 4분 5열이 돼가지고 지금 이 일종의 연합군 형태가 돼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갈등만 만들어지고 오히려 이 반기문 전 총장에게 부담을 지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은 조직이 뭔가 체계화적으로 유기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오히려 반 전 총장의 행보를 돕고 메시지를 만들어내고 양산하고 조직적인 어떤 대처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좌장이라는 역할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조정 과정이 다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면면을 보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계속 나타나고 그게 이제 막 밖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네. 만들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향후에 지금 설 전까지의 어떤 행보도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건 설 민심입니다. 네. 설 이제 밥상에서 반기문 전 총장이 어떻게 인식되느냐. 그 과정이 결국에는 설 직후에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날 텐데, 그것이 결국에는 뭐 드롭을 하느냐 아니면 계속 가느냐 승기를 잡느냐, 이 세 가지 길을 이제 만들어내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네. 있겠죠. 방금 김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셨지만 지금 중요한 것이 역시 설 연휴의 밥상머리 민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야권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가 동시에 호남을 방문했습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호남의 입장에서는 탐탁한 후보가 없다라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사실 지난 대선 때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표한테 모든 걸 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총선 때 그 호남 의원들을 쫓아내다시피 해가지고 일단 배신감 같은 게 생겨가지고 결국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당의 호남 민심이 다 넘어간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전에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는데 결국 그 새정치
국민회인가요? 그렇게 민주당하고 이렇게 갈라지면서 반호남 정서의 그 뭐 일종의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갔다.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는 좀 까리한 그런 게 있고요.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는 기대를 걸었는데 그 이후의 행보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역시 리더십이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저 국민의당 전체에는 호남 사람들, 호남 중심의 의원들이 주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서하고 다르게 이번 탄핵 국면에서는 또 완전히 문재인 대표 쪽보다 더 좌측으로 가가지고 문재인 대표하고 경합을 벌였단 말이죠. 그래서 중도층과 호남의 지지를 받고 지난 총선 때 등단했던 안철수라고 하는 사람이 완전히 비어있는 오른쪽을 비워놓은 채 왼쪽에 가가지고 극단에서 경쟁을 함으로써 이쪽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역시 우리가 지지했던 거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호남 민심을 잡겠다고 계속 저렇게 하는 거는 역시 호남 사람들이 누구한테 선뜻 마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반증이고 결과적으로 호남이 전략적인 판단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대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누가 이 정부를 교체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거를 경합을 해야 하는데 그때 마지막에 그 지지율이 높은 사람들한테 좀 쏠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소장님께서는 지지율을 언급해 주셨는데 호남 유권자들의 민심 어떤 부분에서 좀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호남을 두고서 이제 경쟁을 하는 거죠. 호남이 그만큼 야권의 어떤 향배를 가르는 야권의 어떤 주자의 행보를 이제 향배를 가르는 그런 기준이 되기 때문에 호남만으로 놓고 보면 안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야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이니까 뭐 치열하게 경쟁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면 호남인들이 가장 중요한 기준을 삼고 있는 건 뭐냐? 결국엔 정권 교체입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누가 달성해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뭐 유사하죠. 하지만 지지율이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정권 교체 가능성인 부분이고 여기다 더 나가서 이제 뭐 문재인 후보도 그렇고 안철수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 즉 호남이 어떤 중심이 되는 국정 운영의 어떤 상을 얼마만큼 보여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정권 교체의 실현 가능성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도 지금 거의 40%를 박차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호남 사람들이 실현 가능성이 문재인 전 대표로부터 나온다는 어떤 믿음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확신으로 주려고 한다면 그런 어떤 지지율 플러스해서 호남 사람들이 이 사람을 뽑으면 호남이 중심이 되는 어떤 국정 운영이 가능하겠다. 그런 부분의 어떤 일종의 청사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호남이 상당 부분 배제돼 있던 부분에 대한 어떤 고려가 이 두 이제 잠재적 후보들이죠. 후보들이 반드시 보여줘야 되는 하나의 어떤 필요 조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소장님 이런 가운데 오늘 안희정 충남지사가 또 대선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역시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지사 대표적인 친노 인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명이 경쟁 그리고 견제 이렇게 예측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야권에서 최근에 가장 주목받는 사람이 바로 안희정 지사입니다. 굉장히 균형감 있게 메시지를 얘기를 하고 사드 문제나 이런 부분들 외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그 정부의 것을 받아들이는 게 옳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게 보복의 정치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안정감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좌측에 있는 그 진보 진영뿐만 아니라 보수 진영에서도 폭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지 분위기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외부에서 문재인 대표와 지금 경쟁을 하는 것은 결국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안희정 지사가 전체적으로는 겨뤄볼 만하지만 결국은 당내에서 살아남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안철수 대표에 대한 아쉬움이 안철수 대표가 안희정 같은 메시지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결국 문재인 대 안철수의 게임으로 가면은 나중에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쉬움을 표현하는 사람이 많은데 결국은
그런 면에서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당내에서 그 문재인 대표를 극복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지금 시간은 그렇고 시간이 짧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결국 페이스메이커가 되고 그 다음에 차차기를 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좀 국민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바른정당 얘기를 안 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유승민 의원 그리고 남경필 지사도 이번 주에 대선 출마 선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지지율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이 설 연휴를 앞두고 대선 출마 선언과 함께 어떤 아젠다를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좀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그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대구 경북으로 고향으로 내려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내일인가요? 헌정기념관에서 이제 대선 출정식 발표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굳이 당이 아니고 헌정 이제 기념관 뭐 이런 데서 한다는 거는 헌법. 네. 우리 머릿속에 아직도 기억이 많이 남는 장면이 헌법 제1조를 지키고자 한다. 그 부분을 재강조하고 즉 원칙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하는 그런 정치인으로서 가겠다. 그것도 이제 그런 메시지가 나오는 것은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친박의 어떤 그런 것과 차별화를 가지면서 즉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위기의 여권이 후보 쪽이죠. 어떻게 봐도 이제 새누리당에서 나온 이제 후보이기 때문에 차별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원칙 법치주의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특히나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어떤 안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철한 안보관 뭐 이런 것 등등의 어떤 부분들을 이제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화를 시킴으로 해서 본인을 부각시키는. 하지만 어떤 경우든 지금 대부분이 사실은 문 전 대표라든가 반천 종창을 제외하고서는 상당히 격차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더독 상황에서 머물러 있는 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금 탑독을 계속해서 비판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 이 주목을 얻어가는 그런 전술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행보, 특히나 이제 설 전후해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얼마만큼의 이제 이 확신을 지역민들에게 받아내느냐, 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라고 보이죠. 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